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럼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는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한낮에 매불 논란. 자,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네. 김갑수 할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유, 보기 좋습니다. 대단히 담배도 고맙습니다. 피고 어제는 술도 마시고. 아니 술까지 드시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네. 네. 자, 그리고 허재무 씨 함께합니다. 휴일에도 매불쇼와 함께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출발을 해볼까요? 네, 우경님이 231만 유튜버시잖아요. 네. 그러합니다. 발언의 무게가 상당하시죠? 상당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되고요. 잘못한 발언이 있으면 항상 사과해야 되고요. 아하. 불금쇼 때는 굉장히 가벼우셨는데 형님이. 그렇죠. 불금쇼에 정확하게 말을 10마디 하면 11마디가 말실수였고요. 오늘은요, 이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한번 볼게요. 지난달 21일에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이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시장직 걸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나갈 때 시장직 걸고 나가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질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 발언이었습니다.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 부잣집 자제, 이른바 가난한 집 교육사회를 아이. 만들자.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그런 표현 통 쓰지 크게 마세요. 직을 걸지 아이들 밥 주는 거 않으십니까? 후보되면 사퇴한다는 뻔한 말 말고 좀 말씀 경선과 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으시는 말씀하신 게 거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민에 말씀을 대한 마지막 예의가 드리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밥 주는 거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고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다른 학자금 지원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 이거는 영상 보셨겠지만 이게 일회성 발언이 아니에요. 아, 그전에도 그러면은 있었고. 4년 전에 예.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아이들이라고 예. 표현하고요. 고소득층은 자제분들, 자제라고. 요거는 인식이죠. 인식. 예, 표현을 합니다. 요거 인식이야. 자제 뜻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적으로도 남을 높여서 그 아들을 이르는 말을 자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댓글창에는 그럼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밥 먹일 거고 고소득층 자제분들은 진지 챙겨드려야 되냐 뭐 이런 조롱들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인식이야. 그러니까 서울시당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24일에 저소득층 아이라는 단어에는 차별의 뉘앙스가, 그리고 고소득층 자제라는 높임 표현에는 격식과 예의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합니다. 서울시도 바로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니, 민주당 주장 지금 적반하장입니다. 왜냐,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 시절에 교육격차 해소 정책, 서울론 그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 발언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발언까지 같이 좀 보면 최근에 여권 지지층 중심으로 선관위 엄청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부정선거와 함께 사전투표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내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뭐 하나님의 뜻으로 계엄이 됐다 한 분인데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골자를 보면 사전투표 없애고 부재자 투표 부활시키자, 그리고 본투표를 길게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올립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길게 연장해야 한다고 내가 예전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결국에는 이 한동훈 대표 발언이 또 극우 쪽에 기대는 발언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오늘 이 정치인들의 발언, 이 무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인식. 그러니까 말 실수한 거 갖고 늘어지진 않아요. 아니, 말실수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제 인식이죠. 사고 방식이 어떤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어느 때부턴가 이제 이 진영 대립이 심해지면서 사람이 넌 보수냐, 넌 뭐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성을 강요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뭐 굳이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일평생 동안 내가 보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런가?
여기 뭐 시사 논객들이 보수는 원래 가족 아니에요. 보수는 원래 공동체 정신 아니에요. 보수가 뭐 경제 능력 뭐 이렇게 좋은 걸 자꾸 갖다 붙이는데 네. 실제로 봐왔던 보수란 한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우선 차별, 배제와 혐오, 불평등의 내면화 이런 각도로만 보이더라고. 쭉. 네. 그러니까 이 오세훈 씨의 이 용어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 이게 바로 그걸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마다 항상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개천에서 용난 모습이에요. 실제로 판잣집에서 아주 힘들게 사는데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유력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야? 그쪽 보수의 언어로 얘기하면 천출이죠. 가난한 이 천출이 이 상류 계급의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럴수록 더 필사적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배자, 상전, 이 지배계층 이런 쪽의 언어와 인식을 누구보다 철저히 내면화해갖고 네. 그래서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 맞아. 이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더 치열한 거죠.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속적 성공을 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제가 볼 때 맞죠? 예. 그래서 미국에도 그 부통령 제이드 벤스 그 사람도 약간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야, 환경에서 희한하대. 사회적 성취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제 올라선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자기의 오히려 출신 배경이 근원이 돼갖고 그걸 잊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그냥 획 바꾼 사람들이 훨씬 치열하더라. 뭐 3.1절 며칠 안 됐으니까 일제 예를 들면 네. 그 당시 조선인 중에 나는 일본인이다라고 이제 환골탈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음식만 먹고 일본인 옷 입고 게다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전환 이게 변한 사람들이 훨씬 게 심해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약간 그 천박한 보수의 전형적 그렇지. 모습인데 민낯을 드러냈어. 이게 안 변하고 계속 오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걸 사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런 가벼운 거 아니죠. 매우 중요하죠. 이 인식, 정치인의 인식은 이거는 바로 그냥 실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감출만도 안 돼. 이걸 감추지 않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감추질 않아.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된 게 아닌가 그냥 쭉 나온 싶어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한동훈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서 국힘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제 친윤을 자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 반대 일원인데 유일하게 한동훈 씨만 이제 윤석열에 반대한 사람이다. 그 동안은 다 이제 지워지고. 내란 이후에 윤석열에 반대한 세력의 정책 입지를 노리고자 해요. 네.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기대서 정치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한국의 극우 집단이 내세우는 몇 가지 가장 중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종북 종중 그리고 부정선거론이에요. 네. 근데 지금 며칠 엊그제 나온 한동훈 씨 발언을 보면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하겠다. 이 거기 기대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에 기댄다는 거는 네.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다. 열렬하게 국힘을 지지해주고 있는 극우 집단에 기대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표출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건한 중도 보수에게 기댈 수가 없는 이 국힘의 안쓰러운 처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한마디 들어서 얘기할 거리가 참 많은데 네. 지나가듯이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네네. 3.1절 기념사를 최상목 최상목이가 대통령. 있죠. 권한대행이. 네, 근데 말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래로 고위 공직자가 되든 혹은 국힘 계열 정치인이 되든 너무 기가 막혀서 뭐 이렇게 대응을 못 하겠는 이 매불쇼 앞에 이 시사하는 코너에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막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네, 미치겠어요. 네, 3.1운동의 정신이 최상목 대행의 얘기에 의하면 통합의 정신이래. 네. 이게 어디서 어떤 명맥에서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다 들어봤다니까. 그 윤석열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아무 말이나. 3.1운동의 정신이라는 게 항일과 자주 독립의 정신이라는 걸 누가 몰라. 그 말을 왜 못하냐고. 못해요.
근데 갑자기 통합의 정신이래. 그래서 네. 굳이 맥락적인 걸 따지면 내란 세력과 내략 반대 세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 같아. 너도 나도 이렇게 다 함께 같이 가자.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성, 비지성, 반지성, 이 비논리의 시대에 그냥 아무 말이나 되거나 혹은 차라리 정직하게 오세훈 씨처럼 이제 그 상위 계층에 벌거벗은 논리가 등장하거나 한마디 한마디 속에 너무나 이렇게 처절하게 그들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사람들의 사리 판단,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역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항상 저는 진짜 이게 못마땅한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난리가 날 발언입니다. 근데 난리 안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데 그 발언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야권의 누군가가 했다. 야권의 누군가로도 상관없어요. 네. 안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정도 수준의 발언이라면. 아 근데 이게 너무 불균형이야. 그 얘기를 다음에 해요? 소주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나 그게 너무 진짜 이상해. 너무 말이 안 되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마약 구매자를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의원님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네. 저희가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했는데 찐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브리핑 내용은 다 얘기를 했지만 이철규 의원이 원전 수출 때문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나도 언론 보고 알았다. 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아들 사건이 작년 10월이고 보도가 2월인데 경찰 출신, 치안 정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우경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정보력이 좋은 사람인데 지금 알았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거 경찰이 일부러 조용한 입건한 거냐 아니면 사건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쏟아졌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사실에 대한 좀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매불쇼만 출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다른 시사에 나가서 그 이철규 아들 건이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기성방송은 말할 것수 없고 유튜브에서조차 모두가 여권 실세 A 의원의 아들 이렇게 네, 나와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처음에. 나왔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 네.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철규 아들이라는 걸. 저 몰랐어요. 에이, 다 알았지. 하여튼 좋아. 알았든 몰랐든 다들 왜 여권 실세 A 의원의 아들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생방 중에 제가 화를 냈어요. 왜 이철규란 말을 못합니까?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 대단하시네. 알 사람은 다 알았는데 어쨌든 그 상대방이 그 중앙일보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게 저는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말을 못했나 했더니 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 이거예요. 와, 사실인데도. 이 문제다 진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문제야. 기기묘묘한. 그러면 한번 그거 생각해봐. 없애야 돼. 무슨 누굴 예를 들까? 가령 조국 딸이 어쨌다고 그럴 때 청와대에서 유력한 사람의 딸 뭐 A 씨의 딸 이런 거 나왔어? 이재명 아들이 무슨 게임 이상한 거 했다고 그랬을 때 누구 아들이라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소하지 않을 듯한 민주당 내지는 진보 쪽의 인사들은 그냥 부모고 자식이고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다 까버린다고. 네, 그런데 이철규의 아들 문제건은 여당의 A1 이러고 굉장히 상당한 기가 숨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철규라면은 더더욱 보도 가치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그러니까. 의원보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왜들 이렇게 그러니까 고소당하기 귀찮지, 괴롭지. 하지만 고소하는 사실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이거는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몇 명이 이제 용기 내서 이렇게 하다 싶으니까 하루 이틀만에 획 뒤집어서 이철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두려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아들의 인생과 애비의 인생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철규 아들이 마약을 했다 해서 네. 이철규가 공직을 벗어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관점을 우리 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건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건데 다만 한두 가지 좀 간곡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마약 천국이 됐나. 너무 심해요. 마약이 그냥 이제 저도 두고두고 못 잊는 게 요 몇 년 사이에 필로폰 1회 투약액이 5만 원이면 맞는데 싸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못 견디는 사람들 5만 원 구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마약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마약이 온 세상에 흔한 일이 돼버렸냐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적발돼서 뉴스에 나왔다 하면 투약자야. 자 생각해 보세요. 백혜련 경정이 74kg인가 잡은 게 5천억. 몇천억 원어치고 몇백 5천억. 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러면 5천억. 백혜령이 잡은 거 말고도 계속 들어왔을 건데 네. 이거를 어디선가는 유통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소한 제조는 못한대. 네. 근데 들여와서 유통하고 있고 투약하고 있어. 왜 유통망을 못 잡을까? 못 잡아. 유통망이 한 군데는 아니겠지. 잡아도 무마돼. 적어도 조 단위의 돈은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잡아도 무마됐잖아. 근데 백혜령 5천억. 경정이 국회에서 발언한 게 있어. 좌천된 이유가 용산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해서 무마됐대. 네. 그 사람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승진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 마약 유통에 의한 이 이익금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조폭들이 먹고 있겠냐고. 5천억. 조폭은 실행을 하느라고 일부 먹겠지만 실제로는 권력 집단이 먹는 게 어느 나라나 예외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권력의 비호를 받아야 먹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디서 먹을까?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 번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권력 연관성. 그러니까 마약 유통도 안 잡히고 네. 이 유통을 통해서 그 거대한 돈을 먹은 집단이 한 번도 안 나와. 안 잡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있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인데. 그 뭡니까? 선생님, 이걸 어떻게 견디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이 일이야. 나라도 아닙니다, 솔직히.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이거. 하여간 저건 바뀌면 샅샅이 들춰내야 되는데 이게 윤 정부 들어서 과격하게 확산된 건지 급격하게 확산된 건지 그 전부터 어느 시점부터 확 늘어난 건지 몰라. 근데 어느 시점에 엄청나게 확산된 건 틀림없어요. 이거는 네. 정말 뼈를 발라내듯이 해야 돼. 그래도 우리가 총기 안 쓴다. 마약의 청정국이다. 그렇죠. 이 좋은 점이 좀 그 있잖아. 자부심이었죠. 그런 정도는 회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5천억 잡았는데 좌천됐어. 와. 근데 이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냐? 올 스톱입니다. 아니, 이거 무마한 사람들 수사하냐? 올 스톱입니다. 형님 이거 단면만 봐도 A 씨 지금 걸린 아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이미- A씨야 이철규 씨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아들. 아들 A 씨 아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처벌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과자예요. 근데 이제 경찰 관계자들도 이거 수사 왜 아무것도 사실 어려운 수사가 아닌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는 거죠. 뭐야? 이철규 너 알아 뭐? 이철규 아닐까요, 형님? 저도 아는데, 형님. 이 정말 고약한 게 또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 그렇죠. 이거 참 고약합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다루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우기 형이 가장 경계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노딱 붙는 거. 이거 치명타입니다. 네, 유튜브가 이 컨텐츠를 제한할 때 여러 이제 규제 방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선거 관련 컨텐츠를 제한하는 이유들이 몇 개 있어요.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한다거나 혹은 뭐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선동이 있다거나 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거나 뭐 이런 규약들이 좀 있는데 선거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빡세 기준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2023년 상반기에 본인 관련 유튜브 영상 40건을 명예훼손이라면서 구글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합니다. 와, 그래? 네, 사진 보시죠. 지금 보시죠. 와. 구글은 대한민국 영부인으로부터 자신의 과거에 대한 동영상 40개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데 40개 중에 딱 3개만 접근 제한, 나머지는 별 문제 없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어떤 영상을 삭제 요청했고 삭제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구글에서 저렇게 밝힌 거예요? 네, 저렇게 밝혔어요. 네. 그러면 이제 2023년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가 조작 의혹에 조용한 내조하겠습니다 했던 김건희 씨가 본격적으로 다시 나오는 시기가 있대요. 1월 달에 캄보디아 소년 대통령실 불러가지고 사진 네. 찍고, 그리고 이때도 언론들이 주가 조작 리스크 아직 큰데 이렇게 행보해도 되냐 이런 언론들도 많이 그 보도들도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명품백 받는 영상을 공개하는 서울의 소리 가만 안 둬,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방심위에 민원을 이때 넣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심위원장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해당 영상을 긴급 심의하려고 했다. 근데
뭐 김건희 여사 연락은 따로 안 받았습니다. 국회에 증언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명품백 보도 영상 접속 차단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 직원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 네. 맞아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게 2023년 상반기였어요. 여기에다가 언론 소식 하나만 조금만 더 짧게 보면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육성 녹음이 공개가 됐는데 폐간 위기에 빠진 조선일보 반응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녹음을 공개한 주진우 기자에게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폐간 협박한 사람을 고소해야지 왜 나를 고소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더 웃긴 건 이제 지난달 27일 MBC와 JTBC를 빼고는 다른 방송에서는 관련 보도를 일체 보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와 길게도 설명했다. 네. 김건희가 유튜브에 삭제 요청했다는 사실 하나, 그다음에 네. 김건희한테 불리한 방송에 대해서 유일임이가 방심위원장 권한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썼다. 이게 긴급 한 두 건으로. 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캔들성 유튜브 영상이나 보도 같은 거 하고 이제 유튜브 측 미국의 이 유튜브 측하고의 공방은 뭐 어쩔 수 없이 네. 계속 되는 겁니다. 야, 우리 기업이 아닌 게 다행이야, 진짜. 맞아. 아니 그리고 이제 스캔들 당사자의 항변도 또 일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네. 있죠. 삭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건 전혀 뭐라고 할 일은 그때 아니에요. 유해림 그분이 막 구글 코리아 방문해가지고 네. 책상을 네, 꽝 책상 쳤다 막 치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유해림 얘기가 제일 웃긴 거지만 뒤로 미루고요. 네. 네. 이제 김건희 씨의 이 항의 같은 건데 음. 저는 참 아직은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요? 최순실과 박근혜가 얽혀서 시끄러웠던 이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네. 그때 쏟아졌던 스캔들성 보도나 유튜브 영상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네. 별 이상한 거 나중에 보면 이야 이건 너무했다. 너무했다는 거 많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맞아요. 많죠. 원래 그런 거라고. 아, 원래가 이렇게 폭발력 있는 거에는 살이 붙고 뭐가 붙어서 근데 김건희 씨 안 그래. 왜? 언제나 증거 영상이 있거나 녹취가 있거나 완벽한 것만. 최소한 목격자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것만 나온 거야. 네. 제가 추정해도 한 40건 했다는 건 아마 그 줄리 의혹, 호텔 접대부였다 하는 의혹 제기된 네. 거하고 그다음에 남자 편력 문제 아마 이 정도가 항의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지만 네. 사실 구타하는 거 돈벌이 그 영부인 노릇했던 2년 반 동안 거의 매일 수많은 사람 접견했으면 그 접견한 대상이 전부 다 이권 바라고 왔을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사업할 텐데 인가해 주세요. 누구 여기 좀 꽂아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탄핵되면 이후에 쏟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김건희 관련 여러 보도들은 이제 영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 과거 전력을 보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권력자 위치에 있으니까 이 맞습니다. 정도를 갖고 버티고 있으나 네. 말로만 슬금슬금 돌아다니는 그 흉악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 네. 예? 그것들이 아마 이제 쏟아져 나올 거다. 그게 옳건 그르건 그건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다. 아. 그리고 홍역처럼 한번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는 드라마가 돼갖고 별 얘기가 다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윤석열 씨 행태 내지는 그 김건희 씨의 감춰진 뒷얘기들은 정말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앞으로 더 나올 거다. 그다음에 이제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이 행동을 보면 선의로 만들었던 국가기구가 오용되면 얼마나 나빠지는가. 심각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네. 뭐 인권위. 인권위원회, 방심위, 방통위 다 잘못 쓰면 개판이 되는구나 이렇게 개판돼. 느끼잖아요. 국립기념관. 네. 진짜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형으로 바꿀 건 팍팍 바꾸자. 방심위, 방통위 다 지금 이거 뭘로 기능하고 있어요. 처음부 방송사, 신문사 협박해는 검열기관으로 지금 잘못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없어지면 어떠냐고. 그런 대부분의 나라가 없는데 그러면 뭘로 문제 보도를 하느냐. 징벌적 손해배상제. 네. 고의적인 가짜 뉴스거나 악의적인 보도가 정도가 지나칠 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언론사 하나가 망할 수 있는 규모의 징벌을 당합니다. 세게. 이거 계속 지금 미뤄져 왔는데 지금 검찰 개혁만 뒤립다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의 무게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언론 쪽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뭐 언론사 사주하고 뭐 무슨 협상해서 될 일이냐고 택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광고 금액 갖고 또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지저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얘기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시화시키면서 방심위 같은 건 좀 제발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대세는 역행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욕 아마 많이 먹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은 언론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보도를 해. 근데 그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치고 들어와 버리면 이거 꼼짝 못 하거든요. 그 이제 그 말이 너무 맞는 게 슬픈데 네. 최욱 씨, 근데 그 저는 최욱 씨고요.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불신이 출발하잖아요. 많아요, 저는. 만약에 공정하게 수사했고 공정하게 네. 판결 안 되면 그게 염려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안 믿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정권을 새롭게 바꿔서 네.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하면 이게 다 촘촘히 연계된 걸 의미한다고. 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데 네. 법을 마음대로 쭈물딱 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이 마음대로 하는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에 관행이 유지된다면 더 잘못되는 거겠죠. 네. 그건 맞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미래를 전망하지는 말자고. 알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역시나 뭐 지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야, 최욱이 너 진실만 얘기하면 네가 겁낼 게 뭐 있냐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죄가 없어도 기소하잖아. 그럼 죄를 만들자. 만들어내잖아. 우리가 지금 그걸 3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이런 댓글 달면은 어떡합니까? 아 형님 응원하는 쪽에서는 아직도 판검사를 믿어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네. 검찰은 개혁될 것이고 사법기관에 이상한 사람들도 대개는 대세 수능적이어서 말이에요. 네. 그런 식의 이 편파 판결에 대해서 국민 저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배심 제도도 훨씬 강화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뭐 등등을 보면서 좀 밝은 쪽으로 미래를 좀 전망해 본다면 밝게 전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네. 적어도 우리가 모범으로 따를 만한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깔끔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네. 형님 근데 저희 분량 사이다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단 네. 맞은 건지 칭찬받은 건지 모르겠네요. 칭찬입니다. 자, 그러면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